세상에 운전자들을 당황시킨 도로 위에 무법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제 아침 출근길에요. 정말 눈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어허, 네. 충남 서산의 서해안고속도로 해미 나들목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경찰에 고속도로에서 말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어허.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출근길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속도를 늦추는 모습인데요. 그 사이로 유유히 걸어가는 무언가가 보이죠. 바로 말 맞습니다. 네. 어슬렁 차량 통행 방향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주행이에요? 네, 심지어 이 말이 놀라서 이 중앙분리대 넘어서 건너편 차선으로 어이구, 넘어가면 세상에.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요. 가장 먼저 중앙분리대부터 막아섰고요. 아하. 그리고는 중앙분리대를 등지고 그러네요. 아이고. 손짓을 하면서 갓길 쪽으로 말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놀란 운전자들은 정차한 후에 말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도 보여주셨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상황이 종료되나 싶었는데 도로로 계속 들어가려는 말 그리고 이걸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계속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저 영상을 보니까요. 곱비 풀린 망아지란 말도 있지만요. 근데 어쩌다가 저 말이 저렇게 도로에 나오게 됐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서 말 2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지금 우리를 나와서 저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봤을 때에는 그 마을에서 휴게소 쪽으로 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나오면서 고속도로까지 도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오윤성 교수님, 우리 영화나 뭐 드라마에 봐도 말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량 혹시 충돌하면 어떡하나 하고 자칫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네. 2차 사고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인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말 최대 속도가 시속 88km라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고속도로 순찰 때 이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말 출몰 지점 약 2 내지 3km 이전부터 이제 뭘 했냐면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좀 생소하실 텐데 2016년에 이제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 운전을 하게 되면 뒤에 따르는 이제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그 시속을 갖다가 30km 이하로 서행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을 하고 또 이제 그 도로 혼잡도 예방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을 갖다가 확보를 한다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경찰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추월하게 되면 아하. 이거는 벌점 그리고 범칙금 부과 이런 어떤 것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꼭 이걸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 영상 보면 저 휴게소 쪽으로 경찰이 들어가 이놈 시켜. 들어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다시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처리했을까요? 아까 보시면 뭐 다들 감속 운전하고 이렇게 정차하고 있는 차들도 많은데 말을 절로 보내면 다시 나오고 어허. 보내면 다시 나오고 그걸 보던 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한테 밧줄을 던져줬습니다. 야. 자, 경찰관은 과연 이 밧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아하. 이후 상황도 영상으로 만나보죠. 야, 이유 상황이 있어요, 네. 자, 저 멀리 휴게소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말과 경찰관의 모습 보이시죠? 네. 시민에게 밧줄을 건네받은 경찰관. 이 밧줄을 말 목에 감아서 곱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목에 묶인 밧줄을 살짝 잡아당겨서 휴게소 쪽으로 말을 천천히 유도하고 있네요. 야, 장혜찬 평론가님, 말이 이제야 말을 듣네요, 진짜. 네, 그런데 하마터면 지금 저희가 이 안심하고 영상을 보지만 큰 사고가 날 그러니까요. 뻔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 그리고 경찰관, 119 구조대까지 모두의 협동 플레이, 팀 플레이로 다행히 큰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을 휴게소 쪽으로 옮긴 덕분에 이동시킨 덕분에 막혔던 고속도로도 정체가 풀리면서 차들이 서서히 속도를 회복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급한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경찰의 교통 지시에 잘 따라서 이 갓길이나 이런 곳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는 운전자들도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고 부랴부랴 또 나와서 안전사고를 막으면서 이 말을 잘 휴게소 쪽으로 이동시키고 주인에게 인수인계한 경찰관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마터면 경찰분들도
이 큰 부상 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셨잖아요. 말이 놀라면요 뒷발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마치 나가 떨어지기도 해요. 뒷발에 맞으면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던 상황인데 어쨌든 안전도 지키면서 말을 또 무사히 또 귀가시켜준 경찰분들께 그리고 운전자분들의 협조에도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듣고도 전혀 믿기지가 않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오싹한 사건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20일 밤 대전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6인실 병실에서 입원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같은 병실을 쓰고 있던 60대 환자의 수액에 주사기로 욕실용 세제를 주입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 세상에. 당시에 이 남성은 수액이 잘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면서 접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이 수액에 넣은 욕실용 세제는 병원 화장실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어허. 뭐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30대 남성 화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장기간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수액이 잘 들어가게 해주겠다면 수액을 만진다 뭔가 어색함이 없었나 봐요. 이게 이 남성 어떻게 이런 수액을 잘 만졌을까요? 그 우리는 보통 수액을 맞을 줄 알지 놀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행히, 당연히. 근데 이 남성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직 간호사였어요. 전직 간호사였는데 2015년부터 간호사 일을 했다면 한 6, 7년 정도 됐을 거라고 하는데 네. 뭐 주사기 다루는 거야 그러면 아주 능수능란했겠죠. 그래서 병실 안에서 다른 환자들한테 내가 저 잘 들어가게 내가 간호사였으니까 잘 들어가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뭐 수액도 좀 놔주고 또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왜 욕실용 세제를 집어넣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직 간호사가 왜 이런 엽기적 범행을 저지르게 됐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글쎄요, 지금 이제 본인은 그런 범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아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명백하게 그 증거는 이제 확보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있어서 어떤 범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있어서 아는 사이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아는 사이도 아니고 또는 병원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가 다툰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의사나 또는 간호사들 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자기가 어떤 생명을 갖다가 뭔가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나쁜 우울감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영화에도 나와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998년에 영국의 그 해롤드 십만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약 24년간 250명을 갖다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그하고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좌우간 이 사람은 자기가 전직 간호사 이것을 갖다가 내세워 가지고 사람의 어떤 그 주사액을 갖다 넣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이전에 그 30대 이 남성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그래요?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직장에서 이 알코올 문제로 직장에서 이렇게 해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이 범죄는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자칫 잘못했다간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끔찍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장혜찬 평론가님, 일단 가뜩이나 몸이 안 좋으셨던 그 60대 남성분 세제가 들어간 이 링거를 맞고 주사를 맞고 지금 어떤 상태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상상만 해도 지금 닭살이 돋는 것 같은데 세제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유. 당연히 몸이 멀쩡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60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주사기 링거가 연결된 팔 부위가 퉁퉁 부었다고 아우 합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급심한 이 고통을 호소하셨다고 하는데 의료진이 긴급히 와서 사태를 일단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이 링거 안에 욕실 세제가 있는 걸 의료진이 발견하고 112에 곧바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60대 환자분도 저 30대 지금 이 피의자가 내 링거를 만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분은 지금 이제 치료를 응급처치를 받은 이후에는 세제 문제 때문에 혈액 투석을 받는 그런 아이고 상태라고 합니다. 혈액 투석까지요. 아이고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병원 내에서 계셨기에 응급처치는 그나마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현장에서 이 몹쓸 짓한 남성 현장에서 붙잡혔겠네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 경찰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이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긴급 체포 당시에 이 남성의 환자복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주사기와 또 세제가 검출이 됐어요. 어허. 그리고 피해자의 그 링거 줄에 이 30대 남성의 DNA도 발견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해서 긴급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30대 남성, 전직 간호사란 이 남성 이런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3명인 거는 맞고요. 저희 사건 할 때 뭐 생명에 지장이 있으시고 이런 건 아니었었고요. 그게 지금 뭐 조사해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가 됐고요. 2건은 지금 수사 중이고요. 이 사람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가지고 그 동기 자체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혐의는 인정이 된다고 봐서 저희가 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기소한 거고요. 특수상해죄로 이제 송치가 된 건데 수사라는 게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서 이제 그게 언제든지 죄명은 이제 열려 있는 거니까. 경악스럽습니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가 3명이라면 상습적 범행일 수 있다는 겁니까? 이번 범행이? 맞습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지금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에 이 남성과 같은 병실을 쓰던 20대 환자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60대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20대 환자 역시 경미하긴 하지만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환자의 혈액을 검사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혈액에서 같은 세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있었어요. 고통을 느껴서 눈을 떴을 때 이 30대 남성이 침대 옆에 커튼을 이렇게 열고 본인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극악무도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 백성문 변호사님 어떤 죄를 물어야 됩니까? 당연히 물어야 됩니까? 일단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을 해서 검찰로 송치한 뒤에 또 여죄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니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이런 특수상해라고요? 거예요. 특수상해라는 건 일단 흉기로 그러니까 사람을 충분히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거, 상해를 가하는 게 특수상해인데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세제를 몸 안에 주입해서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양을 주입했다면 그랬다면 이제 죄명의 살인미수로 바뀔 수 있겠죠. 일단은 저 수액의 양이 치사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걸 처음부터 알고 했다면 그 경우에 이제 살인미수죄를 묻기는 좀 어렵고 특수상해로 이제 나중에 기소가 될 텐데 만약에 이 정도의 세제가 몸 안에 들어가서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죄명은 변경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여죄를 지금 추궁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범행 동기도 밝혀내서 그동안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밝혀내 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김태현.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이 사람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얼굴 정도만 공개되겠거니 했는데요. 언론 앞에 공개된 김태현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네,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근데 왜 죽였나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화면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할 말씀 없습니까? 볼 명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마스크 한번 벗어줄 생각 있나요? 변호인 조력은 왜 거부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새 모녀를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김태현은 검찰에 송치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글쎄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마스크를 갖다가 벗기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관점이 됐는데, 지금 자중을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치 어떤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상황 설명, 기자에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했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런 조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영장실질 심사를 하면서 할 말씀이 없습니까 하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선 변호사를 갖다 선임하는 그 문제도 본인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벌써 본인이 3명 정도를 살해했기 때문에 대강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것이 그 옆에 있는 형사에게 이 팔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송치를 하면서 여러 범인 연쇄 살인범들이 가는 것도 봤지만 사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근데 사실은 그 행동 자체가 상당히 뻔뻔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떤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면 전혀 이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번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정인이 이모부가 기자들이 막 따라가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당한 상태에서 그냥 가버렸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갖다 묻는 그 과정에서는 죄송합니다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하나, 어머니한테 어떻게 되느냐 할 때는 볼 면목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미 본인이 나가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행동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고개를 떨구거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데 좌중을 갖다 둘러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피의자 김태현의 행동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서 이 모습이, 이 태도가 진심으로 유족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김태현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줄 생각 있나요? 자해는 왜 화면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할 말씀 없습니까? 볼 명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서 나오는 김태현의 저 모습 언론 앞에 공개됐는데요. 앞서 소란스러운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저 경찰서에는요. 경찰서 앞에는 유족들이 울부짖는 외침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울분을 참지 못하는 시민들도 와서 살인마 김태현을 처형해라, 사형제도 부활해라 이런 외침도, 울분에 찬 외침도 목청껏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사건 당일
김태현의 좀 더 구체적 행동이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태현의 얼굴을 보고 그날의 행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좀 소름이 끼치는데요. 범행은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김태현은 본인이 스토킹하던 큰딸이 퇴근하면 종종 들리던 PC방에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이 큰딸의 집으로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요. 본인을 퀵서비스 기사라고 이제 거짓에서 둘러댄 다음에 배를 누르고 퀵서비스 기사입니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냥 물건 놓고 가세요 그러잖아요. 물론 물건 놓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렇죠. 세상에.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러니 거기서 문을 안 열어줬으니까 계속 열어달라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때 이제 작은 딸이 물건을 가지러 나오자마자 밀어붙여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시에 김태현은 큰딸을 살해할 마음으로 큰딸을 찾아가기 위해서 큰딸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작은 딸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 보고 혹시 당황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치려거나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김태현이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하죠. 큰딸을 살해하러 갔지만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도 살해하려고 생각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김태현은 일주일 전부터 본인이 스토킹하고 있던 이 큰딸의 퇴근 시간까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가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자기가 스토킹하던 본인이 대상화하던 큰딸이 아니라 여동생이 문을 열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고 세상에. 첫 번째 문을 연 사람은 첫 번째 범행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이미 범행 대상 집안 상황과 가족 상황까지 동선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해찬 평론가님 그렇게 강제로 진입을 해서 세상에 작은 딸과 어머니까지 살해를 한 거예요? 네,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 작은 딸과 어머니를 집의 이 작은 방에서 살해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이 김태현이 어머니를 방으로 데려가서 뭔가 본인이 궁금한 것을 묻거나 실랑이를 우선 벌였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태현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의 어떤 조사 과정에서 진술 과정에서 작은 방에서 이 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했다.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리고 뒷정리를 하고 있던 중에 이 문이 열리는 이 삐삐삐 소리를 들었다고 이런 진술을 또 남겼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3월 23일 범행 당일날입니다. 5시쯤 앞서 저희가 김태현이 가방을 맨 채 왼손에는 하얀 비닐을 든 채 거기에 흉기가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들어있을 것 추정돼 바로 이 모습이에요. 바로 저 때가 큰딸이 자주 가는 PC방에 일단 들릅니다. 혹시 큰딸이 퇴근 후에 거기에 들르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하지만 거기에 없는 것을 알게 된 김태현. 이제 저 길로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고요. 앞서 범행 시각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23일 오후 5시 반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김태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퀵 서비스 배달 왔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안에서 놓고 가라. 그런데 곧장 물러나지 않고 기다렸다가 둘째 딸 나온 걸 보고 강제로 진입해서 살해한 다음에 보세요. 그 둘째 딸을 살해한 게 5시 반인데 오후 5시 반인데요. 무려 그 이후에 5시간 넘게 어머니가 올 동안 다른 가족이 올 동안 기다립니다. 너무너무 경악스럽고 소름 끼칩니다. 모골이 소연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태현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어머니를 살해하고 정말 이 표현을 하기가 송구합니다만 어머니를 살해하고
뒷정리를 하던 중 삐삐삐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김태현의 이 진술에 따르면 11시 반경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도어락에 삑삑삑 하는 소리가 들렸고 마지막 희생자인 큰딸이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김태현이랑 맞닥뜨리자 큰딸이 어머니와 여동생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고요. 이 질문에 김태현이 보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큰딸도 이 김태현에게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악마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지금 김태현을 통해서 본 겁니다. 오윤성 교수님. 나머지 가족들, 어머니와 둘째 딸까지 살해한 거. 지금 김태현은 우발적이었을까요? 아예 이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는 것도 이미 계획에 들어있었던 걸까요? 전체적인 이 범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철저하게 계획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가지고 대상을 그 장소를 갖다 선정했고 흉기를 준비하고 또 이제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를 했어요. 아까 들고 왔던 그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이제 퀵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스토커의 가장 위험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에 대해서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그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별반 반응이 없다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분노하고 그 분노를 증폭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뭐 또 어떻게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우발적이냐 고의적이냐라고 하면 이게 철저히 계획적이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가족들까지 살해를 한 것은 이것은 본인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플랜 B를 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표물을 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어머니나 또는 동생까지도 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염두에 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아주 그 끔찍한 그 범죄고요. 일단 이 목적 또는 목표가 정해지고 난 뒤에는 거침이 없는 그런 어떤 범죄 행각으로 보입니다. 저 모습이, 저 김태현의 모습이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강력 사건의 피의자들은 최소한 고개는 푹 숙인 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현의 모습은 마치 자신이 기자회견장에 나온 것처럼 당당하고 마스크를 벗고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당당히 응하고는 그리고 경찰 앞에 경찰서 앞을 유유히 응시하는 그런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왜 그렇게 피해자인 큰딸에게 집착해 왔던 겁니까, 김태현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관계망상이다 혹은 뭐 애정망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것으로 나와 진짜 그랬었는데요. 하지만 김태현 본인이 적어도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따르면요. 김태현 본인이 진술하기를 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알고 있는 지인들 역시 두 사람은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범행이 있기 전에 그러면 김태현은 큰딸과 만난 적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네, 직접적으로 총 3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와 김태현이 알게 된 건 지난해 이제 11월에 같은 게임을 하면서 게임 채팅창에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다가 올해 1월 초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서울 강북구에 있는 PC방에서 만났고요. 그 뒤로 한 번 더 둘이 만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3일에 게임하면서 알게 된 지인 4명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도중에 말다툼이 벌어져서 그 당시 이제 피해자였던 큰딸이 앞으로 절대 연락하거나 따라오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설마 저 식사 도중에 했던 말다툼이
무슨 원인이라고 지금 김태현은 보는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래서 저희 뉴스파이터 팀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식사 참석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게 이 일방적인 형태의 서로 주고받는 말다툼이 아니었고 김태현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가 있던 다음 날 김태현이 큰딸과 만나려고 집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큰딸이 나타나서 할 얘기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나서 이후에 수신 차단까지 당하고 나니까 김태현은 뭐 아는 사람 전화 또 공중전화까지 동원을 해서 이 피해자가 계속 문자와 전화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 피해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장혜찬 평론가님 이때부터 김태현은 스토킹이 시작이 된 겁니까? 이때부터? 네, 스토킹으로도 이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큰딸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큰딸은 김태현과 어떤 사이이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일일이 해명하기가 싫어서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위 단톡방이라고 하죠. 메신저 그룹에서도 먼저 나갔다고 합니다. 아하. 아예 마주치기도 싫다는 뜻을 분명히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연락처도 바꿨고 이후에는 이 김태현의 연락을 아예 차단하고 받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이 나온 것처럼 뭐 공중전화를 이용한다던가 집 앞에서 기다린다던가 또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김태현이 아닌 것처럼 신분을 위장해서 네. 다시 피해자에게도 접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더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하자 김태현은 본인이 화가 났고 배신감을 느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윤성 교수님, 김태현은 오늘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입감이 됐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혹시 다른 피의자들과 같이 섞여서 생활을 했습니까? 지금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그쪽 도봉 경찰서에서는 독방에 수감이 돼 있었다고 아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서울 북부지검으로 오늘 송치가 됐는데 네. 경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김태현이가 이 유치장에 있을 때 사실 TV를 볼 수는 있는데요. 이 관련되는 보도를 보고 혹시 자해를 할까봐 또는 과격한 반응을 볼까봐 관련되는 그 여러 가지 뉴스 프로그램을 좀 자제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옮겨지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 사람이 TV를 접할 수가 있다면 이번 송치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각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자체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V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자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은 거기에서 내 행동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좀 당분간 TV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좀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가운데 김태현에 대해서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다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김태현이 범행 이후에 피해자인 큰딸의 휴대전화를 검색을 해서 같이 알고 있는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확인을 하고 또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중에 있으면 경찰이 휴대전화를 봤을 때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현재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를 보고 있고요. 다만 다른 피해자들인 어머니나 이 작은 딸의 휴대전화는 본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랫동안 지금 스토킹을 해온 것과 관련되어서 지속적 괴롭힘, 그러니까 경범죄와 같은 이제 스토킹범, 지속적 괴롭힘 혐의도 추가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경찰의 브리핑 내용 중에서 우리가 새롭게 접할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당시 아파트 주민 중 한 사람이 비명 소리를 들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소란이 있었다고 예상했던 것 같고 결국 신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비명 소리를 들었던 분, 주민분을 탓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때 한번 복도를 열어봤더라면, 뭔가 관심을 조금만 더 기울였더라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져 오고요. 그리고 지금 분노도
이 사건에 정말 김태현을 보면서 경악 그 자체를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로트 스타들, 처음부터 쨍하고 했던 스타들 과연 있을까요? 아마 인동초처럼 모진 시련을 겪어왔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바로 그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해줘 대본도 없이 울던 무명 배우처럼 나를 많이 사랑하나요. 당신의 품 안에서 나는 주연 배우. 야, 절묘하게 뭔가 울림을 줍니다. 아니 장혜찬 평론가님, 그렇다면 저 노래 제목처럼 송가인 씨도 무명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네, 송가인 씨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주목을 받기 전까지는 무려 8년에서 9년 정도 어려운 무명 생활을 겪었다고 그래요? 고백을 했습니다. 또 무명 시절에는 아무래도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이 반지하에서 곱등이와 함께 생활을 했다. 본인이 이렇게 말했고요. 특히나 장마철에는 이 비가 많이 오면 신발이 물에 떠다니는 그러한 장면까지 목도할 정도로 좀 열악한 환경에서 가수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것보다 더 송가인 씨를 힘들게 했던 건 다름 아닌 가요계 관계자들의 이 악평이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무명일 때 가요계 관계자들이 송가인 씨를 보고 너는 얼굴도 안 되고 몸매도 안 되니까 노래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아이고. 그런데 그 노래도 너보다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아이고, 하거든요. 세상에. 사실 뭐 이 냉정한 비평은 필요합니다만 이 정도면 거의 인신 모독 수준인 거잖아요. 이게 비평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범죄 수준이에요. 네, 무명 가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이 우월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 송가인 씨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고백을 세상에, 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송가인 씨, 그런 말을 한 사람들 보기 좋게 비웃어 주기라도 하듯 정말 당당하게 성공했습니다. 송가인 씨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년 지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아리랑 사랑 엄마 참 외모 비하의 자존감마저 상처받았던 송가인 씨. 근데 뭐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이야 자존감 뿜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최근에요, 송가인 씨가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다고 그래요? 해요. SNS에 몸무게 인증샷까지 올리셨다고 하는데요. 보통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1.5배 정도 더 커 보이고 좀 이렇게 통통해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 말 저는 진짜 무지막지하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송가인 씨가 그 화면에 좀 통통하게 나오는 게 너무 속상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셨나 봐요. 아하. 이 비법은 철저한 식단 관리 그리고 마사지였다고 하는데요. 얼굴 붓기가 너무 많이 빠져서 만족스럽다. 이런 야.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이제 뭔가 무명 생활을 잊고 이제 정상에 서면은 최단비 변호사님 주변 분들이 이제 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권할 것 같아요. 네, 결혼 얘기하시는 거죠. 송가인 씨가 과거의 인터뷰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마음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결혼은 아직 좀 먼 나라 이야기 같다. 팬들과 함께라면 혼자 살아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 노래가 역주행하면서 사랑받기를 기대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네. 또 노래와 활동에 대해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야,
팬들에 대한 사랑을 저렇게 우회적으로 드러내잖아요. 팬이 있었기에 지금의 송가인 씨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그런 말 같아요. 그런데 송가인 씨만큼이나 이분들도 무명 시절이 있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고운 별을 달래요. 그대 가슴에 떠나야 할까 달길랑 묻지 말아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땐 나만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아, 백성문 변호사님 세월이 흘러도 정말 노래 실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주현미 씨. 근데 주현미 씨가 원래 가수가 아니었던 거 혹시 아세요? 아, 그래요? 주현미 씨 원래 약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노래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 싹수가 있구나. 아, 진짜 약사네요. 백성문 네. 변호사님. 와, 대박 사건 어떻게 그래서 하셨어요? 아하. 어렸을 때 이 정종택 작곡가한테 레슨 같은 걸 받았었는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가 무슨 노래야 노래는 지금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전문직을 가져야지. 아이고, 그래서 열심히 전문직을 공부해서 약사가 됐는데 네. 약국에 가기가 너무 싫었었나 봐요, 주현미 씨가. 뭐 약국이 계속 망해가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약국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할 즈음에 아까 중학교 2학년 때 레슨을 받았던 그 정종택 작곡가가 찾아와서 어허. 노래하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었고요.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그때 노래하고 싶지 않나? 주현미 씨, 네. 나 그러면 노래해야겠다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근데 야, 저 오래된 사진 약사 가운을 입고 있는 주현미 씨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약사라는 안정된 길을 가는 대신 정말 고난의 길, 가수의 길을 선택했어요. 주현미 씨한테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파티 1집이죠. 그러니까 저게 제가 약국할 때예요. 그러니까 네, 저걸 기획하고 노래를 뭐 연습하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조민미 선배님의 프로였어요. 그게 예약된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음반을 기획했던 그 연예부장 저를 보더니 가수냐고 그래서 아 노래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노래들 녹음 한번 해보라고. 저걸 그때 20곡이 넘는 노래를 그 자리에서 배워서 녹음을 한 거죠. 항구의 사랑이란 등대불 사랑인가 고동소리 징소리가 무정한 그 사람아. 3살 때부터 트로트를 듣고 자랐다는 김유진 아나운서. 쌍쌍파티 노래 아시죠? 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알았던 것 네, 같은데요. 지난주에 흥얼거리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이 음반이 원래는요, 가수 조미미 씨가 녹음하기로 되어 있었던 음반인데요. 갑자기 펑크를 내시면서 주현미 씨가 녹음을 하게 됐는데 이게 대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요. 테이프가 하루에 10,000개가 팔릴 정도였다고 아이고. 하니까 대단했죠. 네. 이후에 음반사에서 주현미 씨에게 정식 데뷔를 해보라 이렇게 권하게 됐고 다음 해에 유명한 곡이죠. 비 내리는 영동교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게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신사동 그 사람, 뭐 짝사랑 이렇게 내는 곡마다 히트를 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진짜
오윤성 교수님, 뭐 주현민 씨 하면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진짜 내놓는 노래만 히트했는데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했으면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런 생각은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드신데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요. 지금 이제 쭉 주현미 씨가 공연을 하면서 이 무대에서 항상 즐기는 게 뭐냐면 관객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랜선 공연을 해야 되니까 네.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객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어떻게 보면 공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늘 무대를 갈망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무대를 갈망하는 게 가수인데 사실 학교 교수도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 만나지 못해가지고 늘 교단을 갈망하는 교수입니다. 아하, 그러네요. 주현민 씨를 보면요. 세월이 갈수록 저 미소가 정말 더 깊고 아름다워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자연미가 정말 더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현민 씨만큼이나 지금요. 제2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 또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는 이분이 이렇게 작사 작곡도 잘하시는 줄 처음 알았어요. 누굴까요? 최근에 임영웅 씨 그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작사곡한 서른도시입니다. 서른도시요? 네, 뭐 사실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인데 그 가수 서른도시에게도 과연 무명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요. 더 충격적인 거. 서른도시가 처음부터 트로트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네, 부산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이제 그 업소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 뭐 완전 무명이잖아요. 락 밴드들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락 밴드 출연을 못하면 본인이 나가서 락을 불렀다고. 그래서 뭐 일단은 업소에서 부를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0곡까지도 불렀다고 해요. 그때 레퍼토리도 많이 알게 되고 노래 실력도 굉장히 늘었다. 원래 락커셨습니다. 네. 인간 노래방기 하루에 100곡 부를 정도면 인간 노래방기가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 가수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상경했어요. 부산에서. 그 무명 시절 힘들었을 때 혹시 버팀목은 누구가 있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서른도시가 무명 생활을 부산의 업소에서 보냈는데 그때 은인을 만났답니다. 누구냐? 본인이 가장 동명했던 남진 씨인데 남진 씨가 굉장히 힘들었던 무명 생활을 했을 때 서른도시가 있었던 업소에 왔대요. 그래서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는 가능성이 있다. 열심히 하면 너는 잘 될 거다. 이러한 얘기를 해줘서 그 마음을 듣고 정말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진 씨를 제일 잘 모시고 연락도 자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달려라 한이에 나오는 대사 같잖아요. 넌 잘 될 거야. 꾸준히 꼭 달려봐. 꾸준히 달려봐. 그런 대사 같은데 정말로 이 서른도시를 스타 반열에 올린 그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는 여의도 광장이 천박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 KBS 방송국 저 벽이 이산 가족들 찾는다는 그 포스터로 그냥 완전 도배가 될 정도. 그리고 그 모든 방송 PD 분들이 돌아가면서 전체 측을 다 진행을 했고 아마 역사적으로 이런 방송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제 매니저 선생님께서 갑자기 그분이 오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때가 아버님께는 그 노래를 가사를 바꿨어. 저 내보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순간에 이제 바로 우리 매니저 선생님하고 이제 저하고 둘이 박근혜 선생님 집을 갔어요. 이만지만 이런데 이거를 빨리 가사를 좀 바꿔주세요. 그 다음 날 탄생된 게 바로 잃어버린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옥매이게 불러봅니다. 인생이 영화 같고 드라마 같다고 하는 게 잃어버린 30년 이게 80년대 이산가족 찾기 특집 프로그램과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지금 세 분이요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현찬 평론가님. 네, 바로 엄격한 자기관리입니다. 특히나 방금 보신 서른도시 같은 경우는 이 데뷔 40년이 되었는데 운동은 기본이고 아직까지도 술, 담배를 안 하신다고 하거든요. 이게 40년 동안 변함없이 인기를 그리고 본인의 기량을 유지한
비결이 아닌가 싶고요. 네. 돈을 쫓으면 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버리고 야하. 가수로서의 본질에 집중한다는 말씀도 남겼는데 많은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세 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